상권 읽어주는 남자, 앵콜 강연. 2023년 외식산업 10대 트렌드. 2022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2023년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트렌드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세미나 발표와 교육 요청이 많아져서 다양한 주제로 전국 순회 강연을 하고 있는데, 특히 2023년 외식업 트렌드에 대한 강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외식업 10대 트렌드 앵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외식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한 개 트렌드마다 어떻게 내 사업장과 브랜드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 자문해 볼 수 있는 질문들도 포함되어 있으니 한번 스스로 답해 보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독점적으로 저만 아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트렌드는 사회적인 현상인데 저만 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다만 같은 키워드의 주제라 해도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은 그 주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들어보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10대 트렌드는 영상에서 하나하나 다룰 것이기 때문에 제목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종 간 결합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 푸드테크의 발달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 색을 찾아가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고객의 대기 시간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급자의 입장이 아닌 소비자의 입장을 수집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섯 번째는 무거운 주제지만 외식업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는 몇 해 전부터 이슈가 되었던 마이크로 타겟팅 혹은 초개인화라고 부르는 마케팅 방향에 대한 얘기고요. 여덟 번째는 외식업에서 유행하고 있는 외국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홉 번째는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프로세스, 즉 외식이 하나의 과정에서 이해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고객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상호 급이 맞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 주제는 이종 간 결합입니다. 지금 외식업 현장에서는 수많은 결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왼쪽 사진은 바비레드 매장의 매운 갈비찜 스파게티 사진입니다. 매운 갈비찜이라는 한식 메뉴와 스파게티라는 양식 메뉴가 절묘하게 합쳐졌죠. 중간 사진은 종로 맛집으로 유명한 익선동 121의 사진인데요. 찌개, 보쌈 메뉴와 카레 메뉴가 한식탁에 있는 모습이 이색적입니다. 심지어 카레는 일본식과 인도식 등 여러 나라의 카레를 맛볼 수 있죠. 또 아래 사진은 니뽕네뽕이라는 중식과 양식을 콜라보한 브랜드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엔젤리너스에서 본격적으로 제과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내부의 결합이 아니라 브랜드 간 합작 매장을 내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외식업 간 결합은 레시피의 결합이든 나라 풍의 결합이든 상상 가능하지만 현대자동차와 커피빈의 매장 콜라보라든지 스타벅스와 삼성전자의 결합, 또 한남동에 있는 시리즈라는 옷가게와 액세서리, 커피 매장의 결합과 같이 전혀 다른 소매업과 서비스업, 외식업이 결합하는 현상도 이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치킨을 준비하는 GS25의 사례도 눈여겨볼 만하죠. 이제 정말 다양한 산업군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지금 무슨 결합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다양한 결합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결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마음대로 조합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종 간 결합을 할 때는 상호 대체적인 성격이 아니라 최대한 보완적인 성격이 있는 게 좋고요. 주 메뉴와 주 메뉴보다는 주 메뉴와 보조 메뉴 간 결합이 일반적이고 성공 확률도 높습니다. 점심과 저녁에 다른 메뉴를 준비하는 가게들도 꽤 많은데 기존에 쌓아왔던 고객들의 인지도를 깎아내리고 정체성을 흔들어서 이도 저도 아닌 조합을 만들 거라면 결합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이 트렌드는 성공을 보장하는 키워드가 아닙니다. 그러니 꼭 시도하라는 뜻도 아니고요. 그런 시장 환경에서 나는 무엇을 하면 되는지 찾아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푸드테크의 발달인데요. 형태가 내용을 이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의 종류와 맛, 양이나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전이 외식의 구도를 바꾸고 있는 것이죠. 이제 대형 고깃집이나 뷔페에 가면 볼 수 있는 서빙봇이나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보이는 키오스크는 벌써 익숙해졌습니다. 거기에 자리마다 설치된 주문 태블릿이나 디지털 사이니지가 메뉴판을 대체하고 있기도 하죠. 최근에는 가이드봇이나 조리봇도 등장하여 부족한 일손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을 유지해주는 기술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푸드테크뿐만 아니라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경영포스라든지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대형 포털에서 준비하고 있는 마케팅, 예약 자동화 시스템 등은 직접적인 고객 수와 객단가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주 빠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죠. 그럼 우리 매장과 브랜드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전히 맛과 가격으로만 승부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당장 어떤 기술이나 기기를 도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고객들이 기술의 발전에 적응하면서 편리함에 익숙해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자칫 불편함으로 느껴지지는 않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는 지역색인데요. 스타벅스의 그린 한라봉 모히또 블렌디드를 먹어보셨나요? 제주도 매장에서만 파는 메뉴죠. 본 도시락의 대구 매운찜 갈비 도시락이나 맥도날드의 보성 녹돈 버거, 파리바게뜨의 가평 만남 샌드와 제주 마음 샌드도 모두 지역 특징을 입고 있는 메뉴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프랜차이즈의 생명은 동일한 메뉴에 동일한 맛과 가격을 유지하는 통일성인데 네로라 하는 빅 브랜드들이 지역 특징을 가진 특성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말이죠. 이제 그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아니면 매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지역 마케팅의 사례인데요. 사진은 제가 근무하는 국회의사당 주변 모습입니다. 서여의도는 오피스도 많고 국회의사당이나 정당의 당사, 산업은행 같은 기관이 있어서 항상 경찰 의경분들이 고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상권에서 장사를 잘하는 가게들은 꼭 경찰 의경분들을 대상으로 오후 시간대 할인 프로모션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처럼 회사들과 연계하여 야근하는 직원들을 위한 저녁 식대 장부를 운영하죠. 그러면 바쁜 점심 장사뿐만 아니라 오후와 저녁까지도 일정 부분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되면서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지역 주변의 생리를 파악해서 맞춤형 마케팅을 하는 것이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또 질문을 해보죠. 나는 우리 매장 주변의 지역색을 살릴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지역 특성을 살린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통일성이 생명인 전국구 프랜차이즈들도 지역 특성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토박이 음식점이 아무 색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시간과 관련한 얘기인데요. 코로나 기간 배달이 유행하면서 속도 전쟁이 붙었던 올해 상반기까지의 분위기는 그대로 외식업으로 전이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맛집으로 소문난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 30분에서 1시간까지도 줄을 서는 매장 진입 전 대기 시간보다는 자리에 앉은 후부터 음식이 나오기까지의 대기 시간인데요. 고객들은 맛있는 음식을 맛보기 위해 1시간도 줄을 설 수 있지만 자리에 앉은 후에는 인내심이 극단적으로 짧아집니다. 강의 때마다 얘기하고 있는 12분, 이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사진은 여의도 백화점 지하에 있는 콩국수 맛집 진주집인데요. 여름에는 매장 앞에서 40-50분씩 기다릴 때도 있지만 막상 식당에 들어가면 주문해서 음식이 나오기까지 10분이 채 넘어가지 않죠.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예시로 삼는 브랜드가 아웃백인데요. 예전 패밀리 레스토랑이 한창 유행하던 시절 있었던 수많은 브랜드 중에 아마 지금까지도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는 브랜드는 아웃백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그 이유를 분석했는데요. 사진에서와 같이 스테이크 전문점으로 전체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립한 점, 또 투움바 파스타 같은 대표 메뉴를 키워서 성공시킨 점,
그리고 스테이크와 파스타 외에도 샐러드와 부가 메뉴, 주류, 음료 등이 완성도 있게 구성된 점 등이 주로 언급됩니다. 그런데 저는 아래 사진에서처럼 빵과 스프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주문 직후 바로 등장하는 식전 빵과 스프가 고객의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만족도가 극대화되었다고 봅니다. 스타벅스가 사이렌 오더를 시작한 것도 아마 마찬가지 개념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맥주인데 가게 사장님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손님들이 술과 식사 또는 안주를 시키면 바로 나갈 수 있는 술부터 꼭 먼저 주라고 말이죠. 이게 손님이 느끼는 대기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전체 식사의 만족도가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질문해 봅니다. 우리 매장은 매장 밖에 대기 손님 또는 자리에 앉은 고객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 매장은 주문부터 음식이 나오는 시간까지 몇 분이 걸리는지, 그리고 그 시간을 줄였을 때 고객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다섯 번째 주제는 고객 반응에 대한 수집 이야기입니다. 네이버나 구글, 카카오에서는 고객의 리뷰를 잘 정리해서 검색할 수 있게 해주고 있죠. 별점 서비스는 없어졌지만 어느 부분에 대한 만족이었는지 무료로 상세하게 집계해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계신가요? 사장님들은 흔히 오해를 합니다. 자기 매장 음식에 대한 맛과 양, 구성과 가격, 직원들의 친절도나 고객이 느끼는 편리함, 편안함 같은 부분이 꽤 나쁘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고객의 리뷰가 일정 수준 쌓여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사장님이 느끼는 것과 고객이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적당하다고 생각했던 가격은 비싸게 느껴지고, 많이 주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남는 음식 때문에 아까워하고, 매장은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차나 화장실이 불편해서 손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객의 살아있는 반응을 수집하지 않고 어떻게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질문은 객관식입니다. 이런 고객 반응 수집은 관심도 없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면 1번을 고르십시오. 필요성은 느끼지만 장사하느라 바빠서 못하고 있다면 2번을, 관심은 있지만 직접 하지는 못하겠고 점장이나 매니저에게 맡기고 있다면 3번을 고르십시오. 그런데 내 매장 리뷰는 모니터링하고 있다면 4번을, 내 매장뿐만 아니라 주변 경쟁점까지 모니터링하고 있다면 5번을 고르십시오. 그런데 제가 아는 매출이 높은 브랜드나 매장은 전부 4번이나 5번에 속한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봅니다. 외식업에도 양극화의 바람이 심한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쟁력 없는 가게는 다 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맛이 없거나 불친절해서 망할만 하니까 망하는 가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괜찮은 가게들도 많이 망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원인을 밝히려면 코로나가 외식업에 어떤 타격을 줬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이때 외식업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더 타격을 주고 어떤 부분은 반대로 수혜를 입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전에 외식하러 나가면 평균 얼마 정도 지출했을까요? 족발이나 아귀찜 한 접시, 갈비 2, 3인분 가격을 생각해 보면 대략 3, 4만 원 정도 지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이 정도 가격대의 메뉴들은 모두 배달과 포장으로 옮겨가 버렸죠. 그러면서 외식업은 1만 원대 이하의 저렴한 패스트푸드나 5만 원대 이상의 고가 메뉴로 양극화되었습니다. 중간 가격대인 애매한 메뉴들이 말 그대로 애매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오마카세와 같이 초고가의 메뉴가 유행하고 도너츠 같은 1만 원대 이하 메뉴는 가격도 오르고 유행을 타고 있지만 3, 4만 원대 메뉴가 유행하는 경우는 쉽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상위 20% 매장은 매출이 더 오르고 하위 20% 매장은 매출이 더 떨어지거나 망하고 있는 통계치 말고도 이렇게 단가가 큰 폭으로 변하는 것만 봐도 양극화 경향을 읽을 수 있는데요.
2019년에 비해 곱창, 갈비탕, 짜장면, 칼국수 같은 메뉴들은 20% 이상 단가가 올랐는데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외식 메뉴 가격이 10% 이상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물가는 큰 폭으로 오르는데 소비자의 가격 저항에 부딪힐 만한 특성 없는 매장들은 도태되기 십상이라는 거죠. 내년에도 예고되어 있는 물가 상승의 기류가 이 양극화를 더 격하게 내몰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 질문은 뼈를 때려봅니다. 우리 매장은 대형이거나 고급스러워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지 자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좀 더 고급화시키는 방향 또는 패스트푸드화시키는 방향을 고려 중인지 답해보시고요. 반대로 대형과 고급이라면 그런 맛집들의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무기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7번째는 마이크로 타겟팅인데요.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대기업들은 고객의 특성을 개인 단위 성향까지 분석하는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통신사와 카드사, 은행, 신용평가사는 물론 멤버십 정보를 가진 기업과 온 오프라인 유통사까지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맞춤형 마케팅을 하기 위해 개인의 특성과 성향을 분석하고 있죠. 물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가명화된 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볼 수 있는 채널도 많아졌죠. 도도포인트나 단골플러스처럼 외식 사업장에서 볼 수 있는 멤버십 서비스나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매장별 고객 분석 자료 등은 이미 고객 정보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있는 예입니다. 질문 드려볼까요? 지금 우리 브랜드나 사업장은 고객의 정보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또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어떤 장치를 했으며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옆 가게는 고객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원하는 메뉴와 가격대로 원하는 소비를 유도하는 수많은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특정할 수 없는 어떤 고객이 언젠가 와주기만 하염없이 기다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번째로 넘어왔습니다. 8번째는 외식에서 유행하는 외국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외식 시장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배달 시장 데이터를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료는 코로나 이전이었던 2019년에 비해 2022년 배달 시장에서 매출이 증가한 20개 업종을 증가액 순으로 정렬한 것인데요. 배달 음식이 원래 강세였던 치킨, 중국 음식, 피자, 족발, 보쌈의 증가는 배달의 증가와 함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4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식과 9위를 차지한 고기 요리, 또 8위를 차지한 분식과 10위를 차지한 떡볶이 업종 등인데요. 큰 범주에서는 한식풍으로 묶을 수 있는 메뉴들이 배달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 기간 배달이 크게 성장했는데 그 중에서도 한식류가 많이 늘었다는 것인데요. 집밥이든 배달이든 한마디로 한식은 집으로 갔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외식에서는 어떤 업종이 늘었을까요? 1위부터 6위까지는 커피, 음료와 디저트 종류이고 7위는 유흥주점의 쇠락과 함께 반사적으로 늘어난 바였는데요. 그 다음을 차지하는 식사 위주의 외식업에서는 외국식이 자주 등장합니다. 스테이크, 기타 서양 음식이나 양고기, 초밥 등의 중식, 일식 메뉴들이죠. 반드시 외국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에서 먹지 못하는 음식 메뉴를 찾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거죠. 이번 트렌드 역시 외국식이 유행이니까 외국식으로 바꾸십시오 또는 외국식 메뉴를 도입하십시오 같은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매장에서는 집에서는 줄 수 없는 어떤 가치와 맛을 고객에게 주고 있는지,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새 9번째 트렌드입니다. 9번째는 이제 외식이 하나의 과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수많은 소비자를 끌어가고 있는 스타필드나 현대백화점, 아이파크나 갤러리아,
IFC 몰 같은 대형 상업시설들이 왜 그렇게 매장을 초대형으로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외식업을 왜 이렇게 강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큰 상업시설에 가면 앵커라고 부르는 그 시설의 대표 매장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대형 마트나 서점, 영화관 같은 시설이 전체 시설에서 대장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복합몰급 시설들을 보면 이런 앵커 시설이 한두 개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영화관, 서점, 대형마트, 수영장, 키즈카페, 찜질방 같은 대형 시설들이 한 복합시설에 모두 들어가 있죠. 이들 대형 브랜드들은 한두 시간의 쇼핑이 아니라 소비자의 하루, 그 전체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체류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점심과 저녁도 먹어야 하고 중간에 커피와 간식도 먹어야 하니 외식업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먹는 일이 그 자체의 의미만 갖는 게 아니라 하루의 전체 과정 중에 한 부분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음식점을 찾는 고객이 오기 전에는 뭘 했고 가게를 나가서는 뭘 할지 고민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외식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객 경험 요소를 늘리고 체류 시간을 길게 해야 한다고 했더니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매장에 포토존을 설치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공급자 마인드죠. 수요자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나의 블로그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충실하게 기승전결 구조를 따르고 있는 닉네임 겸아님의 블로그인데요. 글의 첫 부분에는 맛집을 찾기 위한 배경과 동행자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매장에 도착한 후 외관, 간판, 내부 인테리어, 그리고 주문을 위한 메뉴판 탐색과 밑반찬을 언급합니다. 또 전체 메뉴의 세팅이 완료된 때와 각각의 메뉴가 갖는 매력, 식사의 마무리와 디저트까지 소개하고 있죠. 짧은 글이지만 12장의 사진과 그때그때마다의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고객에겐 이 모든 스냅샷이 포토존이고 경험인 것이죠. 음식 사진과 맛, 가격에 대한 소개가 있는 정보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집을 출발해서 집에 돌아오기까지의 과정과 순간마다 느꼈던 감정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런 순간이 많아지도록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게 외식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래서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 매장을 방문한 고객은 어떤 하루 일상 속에서 우리 매장을 찾은 것인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장은 몇 번의 스냅샷을 찍을 만한 순간들을 제공하고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급인데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 경험담을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촬영이든 현장 조사든 어떤 상권을 탐방할 때마다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의 유명 고깃집을 꼭 가보곤 합니다. 요즘은 값도 많이 올라서 1인분에 3, 4만 원 이상 하는 비싼 고깃집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그런 장사를 하는 사장님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가게는 신선하고 좋은 부위만 쓰는데 왜 장사가 안 될까요? 라고요. 그러면 저는 고기만 좋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이제 고객들은 한쪽만 보지 않고 전체를 봅니다. 고급 고깃집을 예로 들면 주차부터 시작해서 대기 시간은 물론이고 화장실이나 가게의 외관과 인테리어, 룸이나 좌석을 평가하죠. 또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 처음 세팅되는 밑반찬부터 숯, 불판을 체크하고요. 메인 메뉴의 질이나 양은 당연한 얘기겠죠. 뿐만 아니라 육회나 냉면, 찌개 같은 부가 메뉴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곁들일 수 있는 주류와 식사가 끝나고 제공되는 디저트, 또 집에 사들고 갈 수 있는 포장 메뉴까지 전체가 시험대에 오르는 거죠. 그러니 고기 맛이 좋은데 하는 게 얼마나 부분적인 얘기인 줄 아시겠죠. 전체 시험에서 한 개 과목 잘 봤는데 왜 평균이 안 좋은지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전체 과목이 마케팅에서는 7P라고 부르는 거죠. 소비자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품질, 물리적 환경, 친절도, 가격, 프로모션, 장소, 과정에 대한 종합 점수가 잘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
첫 번째 그래프처럼 전반적인 만족도가 다 높으면 물론 좋겠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고객은 적은 돈을 지불하면서 얼토당토하지 않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길 원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가격이 낮다면 전반적인 급이 그만큼 낮아도 용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문제인 경우는 가격은 높은데 채우지 못하는 가치가 있을 때인 거죠. 이러면 장사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돈을 지불하는데 이 정도 서비스밖에 안 돼? 라고 느끼는 순간 재방문은 없는 거죠. 질문은 이렇습니다. 과연 우리 매장은 종합적인 합격점을 받고 있을까요?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친 것을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 안 됩니다. 맛이 좋다고, 가격은 싼데 양을 많이 준다고, 매장이 예쁘다고, 뷰가 좋다고, 친절하다고, 찾아오기 편리하다고, 이런 개별적인 강점 요소들이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보다 장사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이런 부분인데요. 이제 고객은 예전보다 훨씬 더 종합적인 만족을 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밀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고개 끄덕이며 들으셨어도 매출과 수익은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액션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해서 적용을 해야 하죠. 두 번째는 안타깝게도 이 영상을 1년 뒤에 보신다면 또 옛날 얘기가 되어 있을 거라는 점입니다. 데이터는 참 빠르게 변했는데 그만큼 사회 풍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뜻이겠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계속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외식업 시장을 전망해 봤는데요. 전체 10개 트렌드를 다 외우고 적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대로 된 한두 개만이라도 꼭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측정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주기적으로 반복하셔서 적자 생존 외식 시장에서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실장이었습니다.